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햇살이 좋은 날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제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캠을 켰습니다. 상시 캠을 일단 키기로 했고요. 여러가지 그 제안들을 어떤 그 여러가지 그 제가 안 하기로 했던 것들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곧 후원 계좌도 열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마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원 계좌를 여는 날은 아닙니다. 관둡시다.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아직 뭐 10,000명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해본들 뭔 의미가 있겠나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제 저희가 이제 팟빵을 좀 봤습니다. 팟빵을 보고 유튜브 이제 정치율을 쭉 보다가 조회수를 보다가 갑자기 빡쳐가지고,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한 파일 한 개당 한 500 정도면 팟빵은 이제 뭐 한 3,000, 4,000 이러니까 이거 뭐 팟빵에 가서 많이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의 어떤 외연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비스 차원의 팟빵은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했다가 문득 오늘 어제 이제 하룻밤 잤습니다. 자는 동안에 악몽을 아우 좀 울컥하네. 악몽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정분실이 문을 닫는 그런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마치 구운몽인가? 마치 구운몽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솔직히 내가 뭐 돈 벌려고 이러냐?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 듣지 않고 팟빵으로 몰려가는 거는 어차피 유튜브라는 게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유튜브라는 게 영상 컨텐츠는 별로 없고 그냥 이게 음성 중심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홍보가 부족했던 거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다.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팟빵을 하지 않겠다는 철회 정책은 오늘 날짜로 다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팟빵은 계속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분석실, 스미더스의 정보분실의 어떤 역사를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가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보분실의 기본 역사를 모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분실의 기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게 진행자 입장에서는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걸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자께서는 말이죠. 네가 지금 무슨 영상을 재처리하느냐, 왜 이렇게 네 얼굴이 뽀얗게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이제 제가 가끔씩 사진을 올립니다만 책상 사진을 제가 창문 열면 말이죠. 바로 앞에 태양이 가득합니다.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구조입니다. 저희 집이 지금 20층이 넘거든요. 20층이 상당히 20 몇 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햇볕이 쫙 내리쬐는 구조라서 일단 제 얼굴이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일단 피부도 약간 뽀얀 편입니다만은 제가 속살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피부도 제가 약간 뽀얀 편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바로 앞에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코가 안 보일 지경 아닙니까 지금. 눈만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뭐 천국에서 방송한다든지 또는 이 방송이 뭐 귀신이 하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스크립트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잠깐 중원부원하고 있는데요. 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안내부터 좀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일단 트위터가 메인입니다. 좀 놀라셨겠지만 일단은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트위터의 공수처라고 해서 스미더스 계정이 일단 메인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메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정보가 나가고 모든 의견이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출발 그 역사의 출발 이 대 어떤 그 징기스칸의 정벌 사업 같은 이 모모하고도 큰 역사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여기 이제 이용의 필수 교양이라는 팟캐스트, 유명 팟캐스트입니다. 구독자가 5천 명이 넘는 유명 팟캐스트입니다. 구독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로드가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 팟캐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팟캐스트에 이제 191회와 192회 이 두 편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필군과 친구들은 군대 갈까? 밀리터리 뇌피셜이라고 하는 190회, 191회군요. 예. 190회, 191회 이게 바로 그 역사의 출발이고 악의 근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미더스가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했던. 근데 여기 내용을 곰곰이 잘 들어보시면 스미더스의 모든 게 사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제 그 정체라든지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전부입니다. 사실은 통일론, 그 다음에 군축, 뭐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이라고 하는 오디오 클립하고 여기 이제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말고 여기 이제 그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팟빵에도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은 팟캐스트가 있고 그 오디오 클립에도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이라는 이제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입니다. 유명하죠.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분실이 빠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총 307개의 클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짧기로 유명했습니다. 짧기로 유명했는데 어쨌든 이제 총 307개의 클립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사실은 그 모든 내용들이 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3,000개 이상의 댓글로 좀 나와서 일 좀 해라, 뭐 거장판 왜 안 하냐 이런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하실 때부터 이용 기자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분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신 이런 3,000개 이상의 댓글이 나와 있고요. 구독자도 이게 이제 정분실 구독자에 거의 근접해. 이제 정분실 구독자가 넘어섰네요. 왜냐면 원래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 900명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도 아직 이게 클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들으셔도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오디오 클립이나 팟캐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 시사 정치 관련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철지나면 이게 보통 보면 다 2019년에 저희가 다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녹음을 한 건데 보통 시기가 지나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한창 지난 얘기니까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2019년에 이 얘기를 지금 이 클립들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지금 현실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래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이게 어떤 그 시대나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컨텐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팟빵에 이제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그 팟빵에 이제 그 사이트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철회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저기 오늘 거 올렸습니다. 오늘 거 올렸고 어제 거 올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이 메인이고요. 보통 홈에 들어오시면 몇 개 없으니까 에게 몇 개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동영상 누르셔야 여기 안에 있는 수많은 역사 이 수많은 역사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기본 딱으로 1시간짜리 2시간 30분에서 1시간짜리거든요. 전부 다 이 수많은 역사들을 볼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떠들어댄 게 이 오디오 클립이랑 그 거대한 장기판이랑 정분실 다 합하면요 시간으로 따지면 꽤 됩니다. 꽤 됩니다.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직까지 2,000명도 안 됐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곧 이제 설날입니다. 곧 설날인데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핸드폰 조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유튜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분 중에 뭐 태극기도 있고 뭐 일베도 있고 다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클리앙도 있고 다 이제 뭐 스마트폰 쓰시니까 야 핸드폰 좀 잠깐 줘봐 구경 좀 하자 이래가지고 유튜브 열어가지고 그냥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 스미더스라고만 검색해도 정보실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거기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뭐 좋아요를 내가 눌러달라고 해요. 좋아요나 추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눌러봤자 얼마 뭐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구독만 누르시라. 왜냐하면 왜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냐면 구독자가 가오잖아 가오. 보통 이 유튜브 방송하는 유튜브한테는 야 너 구독자 몇 명이야 이걸로 물어보지 야 너 좋아요 몇 개야 또는 추천 몇 개 이런 걸로 안 물어봅니다. 어차피 유튜브로는 돈 못 법니다. 가 보니까 돈 못 벌겠어요 이거. 제가 유심히 저기 박준봉 선생님이라고 상의를 했는데 박준봉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유튜브나 팟빵은 말이죠. 가 보니까 이게 후원 계좌를 열어가지고 후원을 받거나 실시간 생방송을 해가지고 무슨 저기 어디 뭐 슈퍼챗을 받거나 뭐 그것도 후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동전을 받지 않으면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치나 시사 관련 것들은 게다가 저희가 무슨 뭐 영상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시사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 오래 해봤자 돈 못 번다. 그러면 이걸 접을 거냐? 그건 아니죠. 어차피 돈 못 버는 거. 내가 이 험난한 정치 상황을 욕하려고 내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차피 돈도 못 버는 거. 내가 왜 접겠습니까? 그러면 더 욕을 세게 해야지. 그럴 겁니다. 더 욕을 세게 하고요. 더 자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일이면 밀린 강의가 거의 다 올라갑니다. 지금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이면 밀린 강의가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입니다. 방학에는 뭐 마땅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시간만 많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심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편씩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데일리로 한다 그러더니 무슨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 3편 올릴 겁니다. 하여튼 다음 주부터 하루 3편씩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야 그렇게 올릴 만한 건덕지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시면요 이 전부 다 할 거 지금 셌습니다. 셌어요. 내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누르면 이 밑에 이게 전부 다 방송 주제예요. 지금 전부 다 이거 지금 잔뜩 쌓아놓고는 하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제 말씀드리다가 잠깐 스톱된 거를 말씀드릴 건데 23일 0시부터 그러니까 수도권이면 경기도하고 서울 전체를 다 말하는 거겠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이제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 59분 지나면 그때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모두 금지합니다. 실내외 모두. 그러니까 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한 열흘 정도 한다는 얘기죠. 실내외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개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뭐 칠수년, 그 다음에 뭐 스와핑 같은 그런 모든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되고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모이는 건 냅둔다는 얘기죠. 이거 만약에 이것까지 금지시키면 6인 가족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 대학별 평가 시험은 허용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만 허용이 됩니다. 보통 결혼식에 50명 오면요 망한 겁니다. 장례식도 뭐 어차피 장례식 자체가 망한 거지만 어떤 개인한테는 이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모두 이 행정명령에 적용을 받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경기도에 살고 있거나 서울 시민이거나 하여튼 뭐 인천 시민이거나 간에 이 사람들이 5명이 저기 군산에 가서 모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이 땅도 그러니까 적용을 받지만 사람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이면 5명이서 미국에 가서 모여도 안 되는 겁니다. 발견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 3,400명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치료비가 한 6억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광화문 광장 뜯어고친다고 800억 쓰신 분이죠. 오늘 오후 시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이 문준용 씨의 그 전시회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니까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대통령 아들내미가 어떤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지를 하는데 그 이후에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서 보시고요. 네. 보세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그 공군 수원 비행장 내에 19우라늄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거의 안 쓰고 이게 미군용이거든요. 이게 미군이 쓰고 있는 19우라늄탄을 말하는 건데 이 19우라늄탄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 내에 있는 19우라늄탄은 대부분 다 아마 그 A10기 전용일 겁니다. A10의 30mm 가우 8 그 발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틀링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19우라늄탄일 텐데 그걸 옮기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공군 10 전투비행단 이어 수원 공군 비행단에 보관된 미 공군의 19우라늄탄이 내년에 미 7 공군 기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옮겨지는 거죠. 일본 아마 오산에 있군요. 7 공군 기지가 오산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동안 수원 공군 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이나 화성시 지역 주민들은 폭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9우라늄탄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탄약고가 여기 있으니까 야 위험하지 않냐 탄약고가 여기 있는데 이게 폭발을 하면은 그 아파트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위험시설이 여기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질 않는다 라고 해서 반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오르라고 공군에서 이걸 옮겨준다는 겁니다. 화성이 과연 저것 때문에 안 오는 걸까?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21일 쿤에 따르면 미 공군은 경기도 오산 미 7공군기지의 탄약고를 내년 9월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수원 공군 비행단에 보관되어 있는 19우라늄탄 133만 발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133만 발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30mm 그 게틀링포용이에요. 30mm. 그러니까 작은 겁니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이 A10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그 적을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적 탱크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아무래도 뭐 여러 우라늄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라늄이 이렇게 막 뿡뿡 막 방사능이 뿜어져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일반 탐에 비해서는 이제 특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항공편으로 실어 오는 것도 이제 그 제한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갖다 놨어요. 게다가 이게 이제 북한의 기갑 전력에 대응하는 이제 유일한 무기다 보니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현재 수원 공군 비행단의 매그넘 탄약고는 이제 40개 동의 탄약고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40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가 한 군데 다 보관하면 하나가 터지면 다른 거 다 터지니까 이제 그 탄종별로 일정량 이상을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폭 시설에 나눠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중 두 개 동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 동에 133만 발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양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작다고 보시면 되죠. 사이즈가.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고 남은 또 이제 가공하고 남은 그 열화우라늄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 상태에서는 방사능이 거의 자연 방사능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방사능이. 그래서 말이 우라늄이지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물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 등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에 PTS 증후군 같은 게 이 열화우라늄탄 사용으로 발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반인데 뭐냐면 열화우라늄탄을 쓰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이거를 그러니까 이 쓰는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부서지게 되면 이게 사실 쪼개지는 거거든요. 부서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탱크에 맞으면 이게 부서지는데 부서져서 그 가루를 흡입할 경우에 그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득이 더 많아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가루를 흡입했을 때 과연 이게 백혈병으로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좀 논란이 많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스미더스가 저기 또 저기 원자력 또 원자력 마피아니까 저런 얘기 한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군은 이제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과 무관하며 연 1회 방사 성량을 측정한 결과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탄약구 주변 2km 내에 시민 3만 7천 명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5km 내에는 25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특히 이제 1975년 한미 공군 간에 체결한 대한민국 탄약시설 내 미 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 일명 매그넘 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는 한국이 물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최근 군은 이제 한국군은 미국 측에 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 재정립 연구 영역 결과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폭발력이 증가한 최신 그 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관리 규정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약고가 많은 만큼 안전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재 국내 미군 탄약고는 15개 부대에 660동 정도가 있고 이 시설에 보관된 탄만 7만 6천 톤 가까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군의 탄약 저장 시설 안전거리 위반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글루형 탄약고와 지하 탄약고를 늘리고 있다. 이글루형 탄약고는 이제 내폭 탄약고를 말하는 거고 동그랗게 생긴. 그 다음에 지하 탄약고 같은 경우는 아예 지하에 묻는 거죠. 지하 시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더라도 외부로는 이제 거의 효과가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군 탄약고가 국내에 이만큼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사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이제 화력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북한의 기계화물이나 북한의 이제 야포 이런 거에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도 그만큼 쏴야 됩니다. 쏴야 되는데 뭐 포탄이라는 게 저기 뭐 하루 이렇게 뭐 이렇게 금방 만들고 싶다고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만 발이. 게다가 북한이 바보입니까? 가장 먼저 노리는 게 일단 우리의 야포 시설, 그 다음에 그 포탄 저장 탄약고 이런 거부터 노리는데 거기 맞으면 새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군 탄약고가 중요한 겁니다. 거의 같은 규격의 탄환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7만 6천 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거의 100만 톤 가량의 이제 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거의 다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당장 쓸 것만 갖고 있는 거고 일단 사실 일본에서 바로 실어 오면 되니까 비행기든 배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금 작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열화 우라늄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아볼 하는데요. 이 밀리터리 관련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나무위키만한 데가 없습니다. 나무위키를 중심으로 열화 우라늄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나무위키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라고 뭐 지식스토리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나무위키에서 그 내용들을 따가요. 일반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뭐 저 사람한테 새로 원고를 쓰라고 하실 거면 돈 내고 보시든가. 뭐, 이게 전문가가 읽어봐서 틀린 내용은 빼고 맞는 내용을 설명해 주면 그건 되는 거지. 무슨 플랫폼을 그렇게 욕을 하세요. 나무위키를 욕할 게 아니라 나무위키를 보고도 저게 틀렸다 아니다 라는 걸 구분할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의 지식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나무위키 보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 어제 소개드렸던 이명환 박사님도 나무위키 자주 보세요. 디테일한 부분 이런 거는. 근데 심지어 고치기도 하십니다. 저도 가끔씩 보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치거든요. 아무튼 열화 우라늄, 감손 우라늄이라고도 하며 영어로 쓸 경우에 이제 디플레티드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자연 상태보다 낮은 상태인 우라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사능도 적겠죠. 자연 방사능보다 방사능이 적습니다. 흔히 우라늄 원석의 우라늄 235 함유량은 0.7%이고 열화 우라늄은 이보다 적게 함유된 우라늄을 지칭하는데 보통 핵연료로 우라늄 235를 핵분열시킨 후에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때나 농축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잉여 우라늄 238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찌꺼기들로 쓰는 건데 그 방사능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쓰냐? 핵분열이 힘든 것 외에는 다른 우라늄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그 뭐 합금 제작이나 같은 금속학적 용도나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천연 우라늄보다 약하지만 방사능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또 아래에서 언급되듯이 핵무기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핵무기에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에 사용되냐면 이 열화 우라늄이 워낙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니켈보다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단단한 물질입니다. 금속계에 있어서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이제 핵무기 관련 부품이나 두 개의 핵탄두를 충돌시킬 때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품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환로나 공속 증식로에서 블랭킷 연료를 사용하거나 플루토늄의 전환에 이용하였으나 원자량이 큰 관계로 무겁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현재는 전차의 관통자와 장갑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큰 판때기를 만들어서 이 판을 이 전차의 장갑판으로 쓰거나 그러면 여기에 어떤 포탄이 부딪히면 이걸 뚫지를 못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무겁고 단단합니다. 원자 밀도가 아주 높아서. 또는 이제 이걸 관통자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한 송곳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탱크로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탱크 철판에 이게 부딪히잖아요. 뒤에서도 설명할 텐데 이게 철판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그 합금제 재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장갑판에 썼을 때는 기존 장갑 재질에 비해 2배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서 미군에서 M1 에이브람스 제식으로 채택하여 M1A1 HA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차 포탄에 쓰자 열화 우라늄의 낮은 열 전도도 때문에 자기 첨예화 현상이 일어나서 관통력이 높아집니다. 장갑판에 쓰면 차폐 효과 덕에 방사능 공격을 피하는 효과는 덤입니다. 그리고 공중장비에서는 A10 공격기에 장착된 가우8 게틀링의 탄두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밀도가 높다 보니까 납도 그렇지만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차폐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갑판으로 쓰게 되면 방사능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열화 우라늄 장갑판이. 그리고 전차 포탄에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 첨예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자기 첨예와 스스로 자꾸 뾰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드리면 보통 텅스텐 탄두는 포탄이 장갑판에 충돌하는 순간 단열 압축에 의해서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뾰족한 탄두가 이게 장갑판에 충돌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날 거 아닙니까? 끄트머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열이 나기 때문에 이 뾰족한 게 충돌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열 때문에 여기가 뭉개지거든요. 뭉개지는 현상이 보통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그래서 이제 높은 열로 인해서 포탄 끝부분이 연해져서 버섯처럼 뭉개지지만 버섯 머리처럼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열화 우라늄탄과 같은 열 전도도가 낮은 금속의 경우는 첨단부의 국소 부위만 연화돼서 그 부분이 벗겨져 나가면서 뾰족한 탄심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자기첨예화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딪히면 끝부분이, 이 끝부분들이 뭉개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뜨거워져서 뭉개지는 게 아니고 끝만 쪼개지는 겁니다. 끝만. 그러니까 끝만 쪼개져 나가버리니까 계속 뾰족한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때리는 속력은, 강한 속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계속 뾰족한 상태로 계속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뚫리는 거죠. 이걸 자기첨예화라고 합니다. 그 마치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지. 그게 낫겠네요. 그 생대나무 있죠. 생대나무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둥근 엿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엿으로 뜨거운 어떤 그 가마솥을, 뜨거운 가마솥을 쿡 찔렀을 때 엿 끝이 이렇게 녹아서 둥글둥글해질 겁니다. 하지만 생대나무로 뜨거운 가마솥을 딱 찌르면 대나무 끝은 부서지지만 그 날카로움은 유지가 됩니다. 바로 그런 효과가 열화 우라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강도나 밀도만 놓고 보면 텅스텐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탄두를 만들 때 열화 우라늄으로 만들지 않고 텅스텐을 특수 가공해가지고 텅스텐 관통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군의 전차포탄을 많이 구입해 갑니다. 왜냐하면 열화 우라늄은 이게 워낙 특수 소재다 보니까 그 후진 국가에서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게다가 미국이 수출도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생산한 그 텅스텐 포탄을 많이 구입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 최근엔 특수 처리를 통해서 열화 우라늄처럼 자기 참여화 능력을 부여한 텅스텐 관통자도 나오고 있으니 현재 성능만 놓고 보자면 텅스텐 탄심과 그리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열화 우라늄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텅스텐은 비싸잖아요. 근데 열화 우라늄은 싸거든요. 널린 게 열화 우라늄입니다. 구하기도 쉬워요. 이 핵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금속 중에는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텅스텐과는 달리 우라늄은 단순 매장량으로 따지면 의외로 꽤나 흔한 금속입니다. 게다가 열화 우라늄은 보통 우라늄 핵연료 추출 후에 나오는 일종의 폐기물이므로 값이 더더욱 싸죠. 다만 이는 이제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고요.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렇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80년대 초반 한국도 열화 우라늄탄 개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2004년 국감의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연구소가 지난 8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방사선 차폐제로 개발하려고 감손 6불화 우라늄을 수입했으나 관통자 시제품을 제작한 후 연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데 비밀리에 들어온 거예요. 비밀리에.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소가 198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우리 방사선 차폐하는 재료로 쓸 거라고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통자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포탄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연구를 종결했어요. 자, 그렇다면 뒤에 보세요. 몰리브덴 우라늄 합금으로 만든 차폐제는 성능 시험을 완료한 후 보관 중이고, 티타늄 우라늄 합금으로 만든 관통자는 폐기 후 원자력 연구소의 저장소에 보관 중입니다. 비공식 소식에 따르면 80년대 미국에게 열화 우라늄 탄용 금속 우라늄 개발 사실이 발각돼 모두 파기됐으며, IAEA도 87년 한국의 열화 우라늄 탄용 금속 우라늄 개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국제적 압박에 따라서 한국은 열화 우라늄 탄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자기 첨예 기능이 있는 텅스텐 관통탄 연구로 선회해서 개발을 성공했다고 하고요. 이 텅스텐 관통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통력에서는 열화 우라늄탄의 버금가나 비싸죠. 그래서 우리도 개발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열화 우라늄탄은. 그리고 탄두는 사실 우리가 이 탄두를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미국에서 워낙 지랄하니까. 그래서 이 탄두는 안 쓰는데, 여기 방탄판, 이게 차폐제, 방사선 차폐제로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리브덴 우라늄 합금으로 만든 차폐제, 그리고 티타늄 우라늄 합금으로 만든 관통자. 근데 티타늄 우라늄 합금으로 관통자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방어용 철판도 만들어 봤겠죠. 그래서 그 방어용 철판을 아마 지금 K2 탱크에도 쓰고 있겠죠. 보통 전차용 그 방어막들이, 복합 재료들이 그 세라믹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극비사항이거든요. 우리도 아마 이제 열화우라늄 계열의 이 차폐제 플러스 방탄판을 K2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내용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도에 독자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한국군도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긴 하는데, 불곰사 없이 도입한 T-80용, 그러니까 소련에서 들여온 전차용 탄 중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입니다. 따라서 극소수나마 보유하고 있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분해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을 겁니다. 하면 그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군사용 무기 외에 민간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맞추는 무게추로도 쓰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조정하는 목적, 이처럼 캐드가 보편화되고 시뮬레이션이 간단해지기 전에는, 실물을 만들어 보기 전에는 정확한 무게 중심을 획득하기 어려운데 반해서 무게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무거우면서 부피가 작은 중량물의 가치가 꽤 컸다는 거죠. 보잉 747만 하더라도 초기 생산물에는 우라늄 무게추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알고 뭐 방사능 나오면 어쩌냐 뭐 이지랄을 해가지고 현재는 납을 만들어 쓰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무게추 얘기는 옛날에 프라모델 조립해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그 모형 전투기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그 납이나 금속 물질로 무게추를 넣어야만 그 프라모델이 바로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뒤가 무거워가지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열화 우라늄탄이 소형 핵폭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무식한 시민단체가 많이 하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 군사 전문가, 또 진보에서 군사 뭐 분야 얘기 좀 한다는 양반들이 뭐 미국이 한반도에서 우라늄탄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막 이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아닙니다. 그거 방사능 무기 아니고요. 핵무기도 아닙니다. 핵무기의 정의는 그러니까 방사능이 거의 안 나와요. 자연 방사능, 심지어 라돈탕보다도 적게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워낙 단단하고 잘 안 부서지는 물질이라서 이걸 쓰는 것 뿐이에요. 네. 사실 단단하고 잘 안 부서지는 걸로 따지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죠. 근데 다이아몬드를 포탄으로 만들어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납보다도 훌륭한 방사능 차폐체이기도 하다. 자체 방사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고, 왜냐하면 이제 그 우라늄 238이나 우라늄 235의 반감기는 약 45억 년과 7억 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38이나 235가 내뿜는 방사능은 거의 없어요. 방사능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디 지리산 꼴짝이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생선 대가리 넣고 된장찌개 끓여 드시더라도 이 방사능은 이 방사능은 여러분이 쬐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낫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원자핵의 크기와 높은 밀도 덕에 방사능을 더 잘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차폐제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물도 방사능을 막아내는 차폐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은 이제 광선이나 빛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전파 같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금속이면 방사능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싸고 밀도 높고 한 금속이 납이니까 납을 이용하는 거고, 물도 방사능 차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열화 우라늄도 방사능 차폐막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열화 우라늄 장갑제를 채택한 M1 에이브람스는 이 장갑제의 방호 효과와 양압 장치,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공기, 그러니까 바깥과 안쪽에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덕분에 우수한 MBC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발에도 이제 그 전차 승무원들이 안전하고, 왜냐면 방사능을 막아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기압을 높여서 외부에서 어떤 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무기, 케미컬 무기, 그러니까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에서도 안전합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 안에 타고 있으면.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많은 그 장갑차들이 이제 이런 그 걸 겁니다. 예. 뭐 위험성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화로늄 탄을 우리가 연구 개발했었고, 미국 몰래 개발하다가 80년대에 걸려가지고 미국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2 전차 장갑판으로 아마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텅스텐판이랑 열화로늄판을 같이 섞어서 쓰지 않겠느냐. 이건 미국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건 미국한테는 안 알려주고 있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밀사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대충 눈치가 보이네요.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다. 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